자,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거 결과는 선출된 주호영 원내대표보다 오히려 이용호 의원이 더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파란의 주인공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 직접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결과가 5선의 주호영 의원, 5선에다가 뭐 국민의힘의 뭐 터줏대감 아니겠습니까? 6대 4입니다. 101대 61대 42 이렇게 이죠. 됐습니다. 기권이 3표 나왔죠. 어느 정도 이 결과를 좀 예상하셨습니까? 국회의원의 마음은 하나님도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리고 또 투표할 예. 때까지 예. 국회의원 스스로의 마음을 못지않은 경우도 꽤 있어요. 오락가락하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예상은 못했고요. 다만 이제 제가 선거운동을 하면서 그래도 꽤 나올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예상은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또 그 이제 투표하는 순간까지 야 이거 망신당하면 어떠나 이런 불안감도 한편에 이렇게 가지고 있었는데 그래도 제가 예상했던 근접치 이상으로 이상입니까? 나왔습니다.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 있습니다. 하루만 좀 더 빨리 출마 선언했으면 좀 더 받았을 것이다. 저는 뭐 꼭 그렇게 생각을 않고요. 그렇게 하면 저한테는 뭐 대박이고 국민의힘이 대박일 텐데 이제 지금은 뭐 중박 정도 이렇게 되는 것인데요. 왜냐하면 제가 국민의힘에 입당한 것이 고작 9개월 정도고 그렇죠. 또 제 호남이 제가 지역구고 또 재선이고 이래서 여러 가지로 그 어려운 여건이었기 때문에 그런 정도 이상 나오는 것은 쉽지 않았을 거다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기권 3표는 아마 제 표에 마음이 있었으나 찍지는 못하고 건너오지는 못하고 그런 거 아닌가 대략 싶습니다. 45표네요. 그러면 대략 45표 저는 뭐 그렇게 마음으로 마음은 그렇게 됩니다. 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좀 만만치 않은 선거고 좀 일방적 선거를 많은 분들이 예상하니까 오히려 반대로 의원님들이 일방적 선거 될 것 같아서 오히려 이용호 의원한테 조금 더 표가 갔다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긴 해요. 그거는 혹시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선거 전략으로요. 언론들이 뭐 추대인 듯 추대 아닌 추대 같은 경선 사실상 추대죠. 그렇게 써준 게 저한테 유리합니다. 그 얘기 했던 게. 그렇게 해주면 야 이거 너무 일방적으로 가면 곤란한 거 아닌가 그런 측면에서 전략적으로는 저한테 도움은 됐는데요. 사실은 지금 표 결과 나온 게 저는 우리 의원들의 생각이었다고 봐요. 지금 그동안 뭐 여러 차례 이제 비대위원장 뭐 이렇게 뽑으면서 박수치고 막 이런 거 상당히 국민들이 불편해하고 그렇죠. 박수 추대. 이래서는 국민의당이 위기로 치달을 수밖에 없다. 원내대표 선출하는데 딱 1시간 걸렸거든요. 이게 뭐가 어렵다는 건지. 그러니까요. 위기 상황이니까 옛날 사람 다시 리바이벌해서 쓰는 것이 맞나. 그러면 당연히 또 위기 상황 오면 또 풀어낼 겁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의원들의 생각이 많이 달랐던 거 아닌가 싶습니다. 혹시 이제 이런 어떤 선거 결과를 윤석열 대통령 이른바 윤심에 대한 견제고 아니냐 또 이런 얘기가 있는데 특히 정견 발표 보니까 초등학교 반장 선거도 선생님 의중 따라가면 안 된다. 따라가지 않는다. 이런 얘기 했던 것 같거든요. 그 말을 맞잖아요. 초등학교 반장 선거도 그렇긴 하죠. 국회의원은 그래도 헌법기관입니다. 개개인이. 그런데 본인이 직접 확인하지도 않은 윤심. 제가 보기에는 있지도 않은 윤심. 그러니까 이게 소통 과정에서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가 듣고 싶은 얘기를 듣거든요. 또 어떤 사안에 대해서 어떤 그 말에 대해서 유리하게 해석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윤심으로 왜곡되면서 이렇게 전해진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의원들이 아니 그런 얘기를 듣고 설마 결정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국회의원의 자존심을 제가 좀 긁었죠. 초등학생도 그렇지 않는데 설마 그거 하고 찍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얘기를 했고요. 윤심에 대한 견제구다라고 하는 것인데 윤심에 대한 진짜 있었다면 아마 용기 내기가 더 어려웠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런 정도의 풍문을 듣고 유언비어성 윤심 얘기를 듣고 중진들이 대부분 들어갔잖아요. 윤심 견제 어렵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러니까 결국은 의원들이 이제 뭐 윤심 뭐 이런 얘기 하지만 어쨌든 간에 당의 어떤 위기감 이런 것에 대한 어떤 표심이 이용호 의원님한테 갔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예, 저는 그렇게 보고요. 어허. 제가 얼마나 이뻐서 왔겠습니까마는 그러나 더 국회의원들께서 국민의당의 위기 상황을 이런 식으로 극복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걱정과 우려 이런 것들이 표심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지금 윤핵관 그 얘기 관련해서 분권된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가 예컨대 뭐 권성동 의원이라든지 장제원 의원 갈등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당내에서도 좀 이런 얘기가 좀 있습니까? 저는 그건 아주 건전한 현상이라고 보고요. 국회의원의 생각은 다 다릅니다. 농도가 다르고. 그래서 지금 그렇게 보는 시각에 대해서는 뭐 분화됐다라고 하기보다는 지금 위기 상황을 어떻게 진단하고 네. 또 어떻게 처방하느냐 하는 방법론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러니까 이제 권성동 전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위기 상황이니까 좀 능력 있는 사람을 다 모셔서 그냥 이렇게 하자라는 그런 해법을 내놨고 또 일부의 의원들은 그렇게 해서는 어렵다고 하는 다른 측면의 주장을 했기 때문에 그런 의견은 다양하게 우리 그 대통령을 생각하는 의원들 사이에서 있었던 것이죠. 그걸 분화하다고 보는 것은 좀 지나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가장 또 눈에 띄는 게 다음에 있을 어쨌든 전당대회 통해서 당권 주자를 뽑아야 되니까 당대표를 뽑아야 되는데 당권 주자들도 아마 이번 원내대표 선거를 유심히 봤을 것 같습니다. 특히 다음 당대표는 차기 총선의 공천권을 그렇죠. 갖고 있는 경우니까 글쎄요. 이 차기 당대표 선출 두고 또 당내에서 갈등도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당내의 어떤 경쟁을 이걸 갈등으로 볼 것이냐 하는 것은 좀 저는 달리 봅니다만 경쟁이 있어야지 흥행이 되는 것이고 흥행을 해야지 당의 건강성과 역동성 이런 것들이 생기는 것 아니겠어요? 네. 처음부터 답을 정해놓고 너는 찍기만 해라 이렇게 되면 당은 무기력해지고 국민들로부터는 좀 멀어질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아마 전당대회 다음에 상당히 흥미진진할 것 같고요. 문제는 이제 다음 당권 주자 다음에 대표가 그 다음에 총선에 이제 공천권 갖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더 치열할 수 있을 텐데 그렇기 때문에 이 공천에 대해서 혁신이나 이런 걸 통해서 확실하게 제도적으로 불가역적으로 이걸 공천 시스템을 만들어놔야 돼요. 그러니까 미리 내가 당권 그 주자한테 줄을 서면 유리할 것이다. 이 부분을 좀 없애야 되겠다. 저는 그게 굉장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힘 있는 사람에 붙어야지 이게 나한테 유리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그러면 당이 이제 정말로 개파가 생기고 당이 분열되는 현상이 생기고 나중에 이제 총선 때 가면 이제 아수라장이 또 싸움이 일어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예전에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꼭 공천 앞두고 싸움이 붙어가지고 뭐 예전에 친박 친이 그렇습니다. 뭐 그래서 난리도 아니었잖아요. 국민 여론은 과반수는 무조건 넘는다. 180석 넘으면 어떻게 하지 이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그런 적전분열 현상, 제대로 된 공천이 아닌 이런 것 때문에 결과는 아주 초라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공천 이런 거 이왕 이래 된 거 당권 도전도 하십니까? 이왕 이래 된 거. 저는 뭐 아직은 그런까지 생각은 않고요. 아직은 아닙니까? 네. 할 가능성도 있는 겁니다. 아니 뭐 정치는 살아있긴 합니다만 예. 그러나 그러나 제가 또 노일 위치를 늘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니까 저는 하여튼 그거 지켜보겠습니다. 원내대표에서도 이렇게 많이 받았으니까 당대표도 뭐. 그럼 뭐 국민의 수요가 있다면요. 알겠습니다. 뭐 보겠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도 지금 보니까 방송 출연도 하고 강연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혹시 당에서 역할할 부분이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저는 당원이면 누구나 당을 살리기 위해서 그런 건강한 경쟁에 뛰어들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거는 지금 현재 당내 내용이나 혼란 이 부분인데 조영호 원내대표가 잔여 임기 내년 4월까지 원내대표 지금 이제 수행을 합니다. 뭐 가장 당면 과제는 이준석 전 대표 문제 같아요. 그걸 잘 매듭을 지어야 되겠죠. 당연히 그때까지 매듭이 지어질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 이준석 전 대표 문제는 너무 당에 정말 상처, 치명상을 준 그런 형국이고 네. 또 그런 상당히 긴 과정에서 국민들도 피로감을 느끼고 있고요. 이제는 해결을 할 그러니까 가부간에 네. 끝낼 지점에 와 있다. 이제 끝낼 때가 됐다. 예, 막다른 골목에 와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이제 그 부분을 그러니까 화해하기에는 좀 너무 멀리 왔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나이스하게 결별을 하는 것이 좋겠다. 필요하면은 그게 적절한 표현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외과와 수술적 대응 그게 지금 불가피한 상황이 돼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수수적 대응 그거 혹시 추가 징계, 뭐 제명 등등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저는 뭐 하여튼 윤리위의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방법 중에 하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준석 대표 얘기로는 그 양두구육, 뭐 개고기 그 발언이 지금 해당 행위다. 그래서 이제 징계에 올라가는 걸로 보이는데 이거 나 유엔까지 가서 나 인권 표현의 자유 문제 아니냐 이것도 제소해 보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국민들이 이 당내의 문제, 더구나 이준석 전 대표가 지금까지 해왔던 여러 가지 가처분 신청 과정, 그다음에 구사했던 언어, 처신들을 가지고 얼마나 그 우리 당원들, 국민들이 동의를 할까 싶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유엔 그 앞에서 그렇게 시위를 한다면 이게 어떻게 받아들일까 저는 좀 더 좀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또 지금 수사 결과가 뭐 다는 된 건 아니지만 불송치 결정으로 뭐 성상납이라든지 그 여러 가지 공소시효 뭐 진압 등등으로 불송치 결정이 났거든요. 아직 뭐 증거인멸하고 무고죄 부분 남아 있긴 한데 뭐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불송치라고 하는 게 혐의가 없다는 뜻하고는 좀 다른 결이 다른 거 아닙니까? 뭐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내용은 이제 얘기를 안 하지만요. 유무죄에 상관없이 법적으로 기소하기에는 너무 늦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그것이 면죄 부는 되지 않을 것이다. 적어도 윤리위는 우리 법적인 차원의 문제보다 더 상위 개념이라고 생각해 보시고 상위라기보다는 더 엄격하게 봐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이 윤리위에서 면죄부가 되기는 좀 어렵다. 법도 보지만 다른 것도 윤리위는 당에서 우리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더 예민하게 더 칼날같이 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자, 그나저나 28일에 있을 그 정진석 비대위원장 직무수행 가처분 이게 만약에 인용이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되죠. 불행한 일이죠, 사실. 근데 지난번에도 예상 안 하다가 또 돼가지고 지금 좀 내용에 빠진 거잖아요. 지난번 첫 번째 가처분 결정. 저는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해야 되고 또 수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 당연히 맞는 것인데 그러나 하여튼 큰 틀에서 보면 이 정치적인 문제를 사법부가 지나치게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더 당시의 판결이 우리 국민들, 우리 당원들에게 당에 더 큰 충격을 더 줬던 것 같고요. 나름대로는 이제 당이 그래도 법원의 결정을 받아들여서 나름대로 당헌 개정도 하고 했던 나름대로의 조치를 취했기 때문에 그런 우리 당의 어떤 노력과 뜻을 좀 더 긍정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여서 인용되지 않을 것이다. 이번에는 좀 인용을 안 하는 것이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만약에 인용이 되면 지금 원내대표로 조영 의원을 뽑았잖아요. 원내대표가 또 비대위원장 역할을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저한테 상당히 지지를 해준 거죠. 그러니까 다시 도돌이표여서 저분이 다시 또 비대위원장 역할을 하나? 뭐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알겠습니다. 자, 어제 조영 원내대표 찾은 이진복 정무수석 같은 경우는 윤석열 대통령이 원내대표 선출이나 뭐 이준석 전 대표 징계 전혀 언급한 거 없다. 그래서 당무 개입하지 않겠다. 그 약속은 앞으로도 지켜져야 됩니까? 어떻게 돼야 됩니까? 당연하죠. 대통령제가 거의 제왕적 대통령제 아니겠어요? 그래서 대통령의 기류를 살피고 하는 것은 이게 불가피해요. 왜냐하면 또 대통령의 뜻이라고 하는 게 이제 우리가 뽑은 대통령이 잘 가기 위해서 필요한데
지금 당무 개입을 대통령께서 안 하시게도 여러 번 사실은 말씀하셨고 저도 뭐 개인적으로 만났었을 때 그런 말씀하신 네. 적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의 어떤 역동성이나 또 다양성이나 또 당이 주체성을 갖고 이렇게 끌어가기 위해서는 대통령께서 지켜보고 당원으로서는 뭐 필요하면 뭐 투표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만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안 하시는 게 지금 대통령께서 갖고 계신 어떤 마인드가 저는 맞다고 봅니다. 이진복 수석이 와서 예. 윤석열 대통령 언급한 적이 없다. 원내대표 선출에 대해서 그런 얘기 좀 일찍 하지 그랬어요. 아니 그 예전에 초재선 의원한테 전화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일찍 좀 하죠. 없다고. 왜 저녁에 와서. 요즘에는 없다고 전화한다, 문자 메시지 이런 거 당에 잘 얘기가 안 들립니까? 저는 뭐 한 번도 받아본 적도 없고, 예, 저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재선 의원이 예를 들어서 없다고 그랬으면 저한테도 말씀해 주시고 아니면 있으면 있다고 얘기를 해줬을 텐데 없었습니다. 자, 시간이 좀 얼마 좀 안 남았는데 지금 순방을 가셨어요. 대통령 가셨는데 야당은 뭐 외교 참사다, 무능외교다, 조문 관련해서 여러 가지 비판을 하고 있는데 대통령실 퇴명도 좀 아주 뭐 매끄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 조문 문제, 네. 영국 여왕의 그 이제 서거에 대해서 네. 조문 문제를 가지고 국내에서 이렇게 떠드는 게 참 아하. 유치하기 그지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게 보십니까? 왜냐하면 우리 적어도 대통령께서 영국에 가셔서 여왕을 추모하고 또 명복을 빌고 영국 국민들과 슬픔을 함께 하면 되는 것이죠. 거기 가서 뭐 조문을 했네, 조문록을 작성했네, 참배를 했네. 이게 우리 조선 시대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 현조 주셔야 됩니다. 시간이 다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 정말로 우리 국민들 보기에 아주 불편하기 짝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과 함께했습니다.